69. 세금. 부동산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세법이란 과목을 배워요. 근데 이제 그때 배우는 것과는 달리 이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는 이제 세금은 어떤 거냐면 세금의 종류가 뭐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세금이란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루는데 자 이제 하기 전에 탄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탄력성. 우리가 전에 이제 이런 소리 한번 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비탄력적. 이런 소리 한번 해봤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먼저 들어보고 갈게요. 5층짜리 임대용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5층짜리. 근데 5층에 사는 을돌이는 보증금 3억에 월세 600만 원씩 지불하고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엄청나죠. 그죠? 예. 슈퍼 임차인. 그죠? 예. 근데 반지하 1층에는 을돌이가 살고 있는데 을돌이는 보증금 150만 원에 월 12만 원씩 내고 살고 있대요. 둘 다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 봤을 때. 먼저 갑돌이 있잖아요. 월세를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열심히 임대인한테 내고 있거든요. 임대인도 알아요. 통장에 계속 임대로 찍히니까. 근데 임대인은 근데 이상하게 갑돌이 보면 막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 보면서 너 왜 인사 안고 다녀? 똑바로 안 해. 막 하고 너 머리는 감고 다니냐고. 너 왜 집 앞에 쓰레기 방치 막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해도 임차인 갑돌이는 임대인한테 찍소리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찍소리 할 수 없냐면 이 보증금의 이 월세를 가지고 이 집 벗어나면 마땅하게 갈 데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대체제가 많다 적다. 적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적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탄력적 비탄력적. 얘는 비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이면 세상 사는데 유리해요, 불리해요? 돈 없는 사람 세상 사는데 불리해요. 특히 이제 세금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임대인이 봤을 때 갑돌이는 만만하죠. 저 자식 뭐 우리 집안이 뭐 갈 데 있나 뭐 거의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임대인은 세금 같은 것도 임차인한테는 과감하게 많이 떠밀어 버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얘는 세금을 과감하게 떠민다 하더라도 찍소리 할 수 있어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놈은 돈이 없으니까 세상 사는데 불리해. 그러다 보면 조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크다. 다음 을돌이도 매달 600만 원씩 연체하지 않고 열심히 임대인한테 내고 있어요. 임차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을돌이 보면 지가 먼저 90도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왜냐? 한 달에 나한테 월세를 무려 600이나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이 사람 나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인 임차인한테 찍소리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상태에서 보세요. 얘는 보증금 3억에 월세 600을 낸다는 거야. 이 돈이면 우리 강주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에서 다 살 수 있겠다. 그렇죠? 탄력적 비탄력적? 엄청 탄력적이죠. 탄력적인 사람은 세상을 유리하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을돌이한테 세금을 많이 증가시키려고 하면 을돌이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을돌이 웃어버리겠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보증금 빼주세요. 나갈 테니까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임대인은 을돌이한테 세금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을돌이 같은 경우는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역시 돈은 중요한 거죠. 돈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다음 한번 해볼게요.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요거 가지고 이제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제 칠판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이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도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료가 1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원. 임대료 100원이래요. 근데 임대료 100원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00원씩 입금시키고 있죠. 맞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100원씩 받고 있는 거고. 맞아요. 예. 근데 정부가 세금을 30원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이 세금 30원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 날라오겠어? 고지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한테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그럼 임대인 내야 되거든. 근데 임대인이 자기가 20원 부담하고 임차인한테 10원을 떠넘기겠대. 그래서 임대를 올리겠대. 그럼 임차인이 10원을 부담한대. 여기서 전가 귀착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전가는 떠미는 게 전가고 귀착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되는 게 귀착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얼마를 전가시켰죠? 10원. 이게 전가예요. 전가. 임대인은 20원 부담했죠? 임대인의 귀착분. 임차인이 10원 부담했죠? 임차인의 귀착분. 전가, 귀착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재산세가 3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러면 임대인은 이 30원 중에 임차인한테 얼마를 전가시키고 싶었을까요? 그치. 역시 임대인의 자질이 있어. 응? 싹 다 전가시키고 싶겠죠, 사실은. 그죠? 근데 상황, 시장 상황 봐서 다 전가시키지 못하고 일부만 전가시켰네. 다시.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시장.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미안해.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맞죠? 자, 그러면 임대인은 30원을 전가시키고 싶었는데 10원만 전가시켰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탄력적이니까? 에이. 다시 또 해. 이리 와. 다시. 예. 화내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누가 세금 더 많이 부담했어? 누가 더 불리하니까? 임대인이 불리하니까 임대인이 세금 더 많이 부담했죠? 누가 더 비탄력적이니까? 그래, 임대인 본인이 더 비탄력적이니까 세금 부담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임차인은 더 탄력적이니까 세금 부담 적게 했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가볼 텐데 그러면 이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임대료 통장에 100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100원만 입금시키면 됐어. 근데 이번 달에는 세금 10원을 전가시켜서 임대료를 10원을 높였어.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종전보다 임대료 지불 부담이 커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임차인의 잉여소득이 감소했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냥 소득이 감소했죠. 그죠? 그러면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임차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임차 수요는 감소하겠네요. 비싸졌으니까. 예. 근데 있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임대료 통장에 100원이 찍혔어요. 100원이 들어왔거든. 근데 이번 달부터는 임대료 수입 통장에 얼마가 찍혀 들어와? 110원. 그럼 외관상의 임대료는 커진 거 맞죠? 임대인은 저번 달에 비해서 임차인한테 10원 더 받아냈어. 근데 문제는 재산세 고지서가 임대인한테 날라왔는데 30원 내라고 그랬어. 그럼 10원을 더 받아 챙겼지만 30원 만들려면 아직도 20원이 더 부족합니까? 맞죠? 그러면 임대인도 종전보다는 임대 수입이 20원이 줄었을까요? 실질적인 수입은 20원이 줄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야? 80원이죠. 그러면 임대인도 세금의 일정 부분을 떠안으니까 임대인의 잉여소득이 감소했죠. 그렇죠? 감소함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증가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겠죠. 결국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거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거래가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들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후생손실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손실? 자,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 폭넓게 써버려요, 이 용어를. 다시 무슨 손실? 자, 이게 그냥 이렇게 감만 잡으면 돼요. 여기저기 다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이, 부작용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폭넓게 여기저기 다 때려가지고 그냥 이 소리 써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후생손실이. 후생손실은 간만 잡아, 간만. 정부가 개입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뭔가 부작용,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 후생손실이 생긴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책의 기본서에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수욕선 있고 공곡선 있고 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요만큼 누가 부담하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딱 정리해 주면 돼요. 시험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말로 나오니까. 자, 그럼 이것만 다시 한번 갑시다. 이거 탄력. 자,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자, 잠깐만. 다 조세 부담 안 한대? 안 한대? 아, 그럼 이제 수요 공급자 사이에서 어떤 놈이 탄력적이라면 조세 부담을 나눠서 하는데 상대방이 많이 내고 내가 좀 적게 한다 이 말인가? 아, 그 말이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써먹어야 될 게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뭐라면 나왔어요? 탄력적이라면. 근데 있잖아요. 100% 완전 탄력적이면, 자, 탄력적이면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유리할까? 완전 유리하겠지. 예. 그냥 다시 탄력적이면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금에 있어서 완전 유리하다는 것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자기가 세금을 다 낸답니까? 크다가 세금을 100% 다 낸대?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내가 불리하니까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서 내가 불리하니까 세금을 나눠서 내긴 내되 쟤는 조금 내고 내가 많이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그냥 탄력적이 아니고 비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하죠. 세금 부담이 있어서 상대방과 나중에 내가 완전히 불리하다는 거야. 그럼 세금을 내가 더 많이 내는 거야? 다 내는 거죠. 나중에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잡아내는데 나중에는 그냥 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완전이란 말이 붙으면 완전히 100%야.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낸다, 더 낸다 하면 안 되고 어느 일방이 다 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꿔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다시 한 번만 하고 읽고 정리할 거예요.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시작.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이제 책을 71페이지를 넘기시고. 이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결석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합격을 책임져 드릴게요. 합격이 안 될 것 같으면 합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동네 어디선가 살아요. 네. 이 동네 어디선가 사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이 100% 합격률이야. 작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3명 시험 봤거든요. 100% 합격했고 올해도 3명 시험 봤는데 100% 합격했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고 내년에 한 7월 정도까지 공부하다가 정 안 되면 오세요.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합격 시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거 하다가 정 안 되면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돼. 이사 오면. 제가 보니까 아직 지나다니다 저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그래요. 언젠가는 한번 스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네. 자, 이제 71페이지 부동산 투자로. 참, 저도 이제 원래 이제 강의하는 학원 옆에서 살아본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도 좀 많아. 왜냐면 제가 이제 날마다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날은 이제 우리 애 데리고 이제 산책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천변 길 따라서 자전거도 타고 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를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 학생들 많이 만나요. 이렇게 학교 가는 학생들, 뭐 올해 학생들. 그러면 우리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용돈이 많이 생겨, 용돈. 아주 우리는 자꾸 아빠 보고 어디 나가자고 이렇게 막 가자고 그래. 그래 누구 만나면 그래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오는 게 자기가 내가 뭐라고 개입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애는 엄청 좋은데 저는 약간 좀 그러기도 하더라고. 동네에서 이제 반바지 입고 가다가 교수님 하면 이제 또 그러기도 하고 편집에서 맥주 한 잔 먹고 있다가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요. 다 근처 사시나요? 아, 먼 데 오셨나요? 먼 데서? 그러면 못했고. 자, 71페이지. 부동산 투자론.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이야기 안 할게요. 근데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또 몇 문제 나온다고 하면 기절할지 모르니까 이야기 안 할래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 이렇게 낚시바늘에다 미끼를 걸어가지고 넣는데 이놈의 썩을 놈 물고기가 미끼만 빼먹고 빈 낚싯바늘에 올라올 수도 있고 넣는데 물고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게 투자입니다. 예.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투자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투자자란 사람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대요. 투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은 투자는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산다면 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사전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사게 된다면입니다. 그러면 사전적일까요? 사후적일까요? 사전에 분석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산다면, 돈 주고 산다면 이 부동산에서 앞으로 미래 이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따져봐서 투자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투자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아직 안 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 번만 들어볼게요. 투자 가치란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란 용어가 있어요. 투자 가치, 시장 가치란 게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가치란 것은 투자자가 현재 시점에서 느끼는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투자 가치예요. 시장 가치는 현재 시장에서 교환이 될 때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5억인데 시장 가치가 10억이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해? 안 해?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해. 항상 있죠. 우리 학생들이 보면 시험장에서 맨 처음에 이제 문제 풀고 마킹을 해. 그래 놓고 다시 이제 혼자 자기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검토를 해. 그래가지고 1번에 4번 찍었다가 아니 1번에 5번인가 하고 바꿔. 그러면 바꾸면 거의 대부분 틀려. 학생들하고 한 소리예요 지금. 자, 볼래요? 내가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내 부동산이라면 시장 가치가 큰 게 좋아요. 맞죠? 근데 우리 샀어 안 샀어? 안 샀어요. 그러면 시장 가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투자할 때 들어가는 돈이야.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살 때 10억 주고 사는데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는 5억밖에 안 돼. 근데 이거 살려면 지금 얼마 주고 사야 해? 10억 주고 사야 돼. 너무 비싸? 사 안 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지금 이미 사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산다면 그렇게 한다. 언제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 그냥 뭐 7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뭐 투기란 소리가 있는데 뭐 책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좀 볼 거니까 투자의 3단계는
취득과 일정 기간 동안 운영과 일정 기간 후에 처분,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투자의 3단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취득이란 말 아시죠? 처분이란 말도 아시고 보유, 운영이란 말도 알 거예요. 근데 이건 투자의 3단계인데 투기란 말이 있어요. 투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시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소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로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 벌면 뭐 한 거야?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 거죠. 근데 옆에 놈이 부동산 사가지고 돈 벌면 투기해서 벌었다라고 농담처럼 하는데 자 이제 투자, 투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투자든 투기든 취득의 과정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처분할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운영의 과정을 두고 산다면 투자라고 불러주고 정상적인 운영의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투기다라고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사는데 10억을 주고 산다면 근데 투자자가 어떤 보관을 세웠냐면요. 이 부동산을 10억 주고 사서 3년이란 기간 동안 운영하다가 3년 후에 처분하겠다라는 보관을 둔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지금 현재 10억 주고 산다면 미래 3년 동안 운영하면 이 부동산에서 매년 1억 원의 운영 수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년 후 처분한다면 이 부동산에서는 11억 원의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가볍게 들으세요. 운영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 1억 원은 전체 투자 기간이 3년이죠. 이 1억 원은 몇 분 발생하죠? 1년 차 때 1억 원, 2년 차 때 1억 원, 3년 차 때 1억 원, 3번 발생해요. 이런 1억 원을 영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지출이다. 영업수지다라고 합니다. 무슨 수지? 영업수지. 수지가 뭔 말이에요? 그렇죠. 영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과 나가는 비용, 지출을 계산한 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부동산 투자할 때 내 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끝난다면 내 지분이 내 주머니로 복귀한다 해서 지분 복귀액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 복귀액. 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한테 자석을 사줬어요. 제가 생일 선물로. 자석, 막대 자석을. 그러면 이 막대 자석이란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있겠죠. 소유권, 지분권이 우리 아이한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놀이터를 데리고 왔네. 그랬더니 얘가 자기 자석 가지고 막 모래바닥에 집어넣고 막 놀아. 그러다가 내가 1시간 후에 집에 가자 했더니 네 하면서 모래밭 속에 넣어놨던 자석을 끄집어 당기는 순간 들어갈 때는 이 상태였는데 나오면 뭐가 붙어요? 철가루가 붙어 올라오죠. 그런 개념이 지분복귀액이야. 투자할 때 내 지분을 넣는데 나중에 빼니까 가격 상승이 나타나서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만. 예. 자, 근데 뭐 이 용어를 지금 뭐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가지고 우리 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10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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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요걸 가지고 이제 표로 시험에 나와. 한번 해봅시다.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 텐데 회계 장부를 3년차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각 연도차별로. 0년, 1년, 2년, 3년. 가서 봐. 0년이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0년이 뭐예요? 오케이. 0년 후는 언제야? 지금이야. 지금. 현재를 0년이라고도 나와요. 예. 그러면 현재 10억 주고 샀네요. 여기다 얼마라고 쓰면 돼요? 10억? 틀려요. 지금 회계장부 쓰고 있다니까? 10억이라고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돼? 그럼 이렇게 써야 돼? 10억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쓰라고? 마이너스 10억이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우리 지금 장부 정리하고 있으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 때 10억 주고 샀으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10억이라고 써야 됩니다. 1년 차 때 얼마 들어오죠? 1억. 2년 차 때도 1억 들어오죠. 매년 1억씩이니까.
근데 있잖아요. 마지막 연도 차에는 금액이 확 커집니다. 얼마가 들어오냐면 10억이 들어옵니다. 네. 이제 이런 표는 똑같은 금액이 나오다가 마지막 연도 차에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 이유는 마지막 연도 차에는 소득이 두 가지 유형이 들어오죠. 운영을 통한 소득과 처분을 통한 소득 두 가지가 들어오죠. 그러면 마지막 연도 차에도 1억이 들어오고 처분하면 12억이 들어오니까 1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이런 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가다가 마지막 연도 차에 금액이 커지거든. 그러면 이 금액을 다시 쪼개주는 훈련만 해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12억은 얼마로 쪼개야 돼? 얼마? 이렇게 쪼개야 되겠죠. 왜냐? 매년 1억씩 3년 동안 발생한다면서 1억 이렇게 3년차 말에 처분할 때 11억 들어온다면서 이렇게 요것만 해주면 끝나요. 그러면 어디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써보자고. 130만 원, 130만 원, 1,430만 원. 자, 금액이 갑자기 커지는 거 맞죠? 왜? 마지막 연도의 차는 두 개의 금액이 들어오니까 그래. 자, 이거 얼마? 130하고 1,300 이렇게. 요 훈련만 해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그래. 나중에 봐야지. 자, 이제 해볼게요.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 산다면 수익은 언제 발생하는 거죠? 미래에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하고 미래의 시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투자 판단, 즉 투자를 채택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판단하고자 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현재. 그러면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인된 값은 언제 시점의 가치가 되냐면 현재 시점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현재 가치를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정말 눈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글자를 이렇게 차이를 나게 써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 한다? 그렇죠. 현가라고 합니다. 현가. 자, 보세요. 투자 이론에서 현재 가치란 표현, 줄여서 현가란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뭐 했으니까? 할인했으니까 현재 시점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할인됐다, 안 됐다? 할인됐다.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어. 자, 수도. 순형가법이라는 게 100%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지.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자, 근데 또 시험에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여러 가지 투자 판단하는 기법 중에 할인율을 적용한 기법이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기법이냐, 이것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이게 뭔지, 뭔 말인지 모르죠? 자, 순형가법은 할인율 적용했다, 안 했다? 했어, 안 했어? 알만 하니까, 물어본 거지. 모르다 하면 어떻게 해. 했죠? 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연히, 아니, 처음 공부하러 오는 학생한테 순형가법이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순형가법이 뭔지 설명해 주지 않았잖아. 순형가법이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할인율을 적용했냐, 안 했냐라고 했잖아요. 했죠? 왜 했어요? 현재 가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할인된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예. 나는 그래도 여러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진짜. 근데, 1년 강의 중에 있잖아요. 제일 이렇게 강의하기가 좋을 때가 언제냐면, 뭐야? 내 진짜 속마음 같아서는 마이크 던지고 나가고 싶어, 진짜 사실은. 제일 강의하기 편할 때 언제냐면 9월, 10월이에요. 10월달 시험 보죠? 9월달, 10월달에는 하루 막 총정리하고, 심지어는 8시간, 7시간 만에 책 한 권을 총정리하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가 되면 강의하기 너무 편한 게 뭐냐면,
학생들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무르익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 이건 이겁니다라고 설명 안 해요. 여기서는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떤 학생이 몰라. 그래도 찍소리 할 수가 없어. 왜? 분위기상 다른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니까 자기가 몰라도 찍소리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짚어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우리 학생들 예. 눈빛이 되게 맑으신 것 같아. 지식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눈빛이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렇게 11월 달 들어와서 처음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 반갑죠. 반갑고 이제 그쵸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심장이 멎는 듯한 어떤 그런 답답함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매년 똑같은 거지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9월달, 10월달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안 해요. 윽박 지른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거 헷갈리냐고. 막 뭐라고 그래, 그때는. 틀리면. 그때는 달래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면 바로 환불해서 나가버리니까 안 될 테고, 뭐 달래고, 얼르고, 합격할 수 있다. 아무런 걱정 마라. 우리 옆집으로 이사하면 합격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내년 9월 달에는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날이 올까요? 네. 뭐, 예, 그날이 꼭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자, 다음 자본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아직 지금 뭔지를 몰랐대. 근데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데요. 그냥 자본 회수 기간이 뭔지 몰라도 돼. 이제 얘는 할인율 안 해. 근데 이거 안 나오면 이게 나와. 현가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할인율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했어? 이렇게. 뭔 말인지 몰라도 현재가치란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은 할인했으니까 현재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란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알든 모르든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했다. 라고 그냥 찍으면 합격합니다. 지금 합격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이제 72페이지 용어만 살짝 볼 거예요. 용어만. 맨 상단에 보니까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죠. 맨 상단에 지렛대 효과. 근데 중간 박스에 보니까요. 중간 박스에 정 옆에 플러스 지렛대 효과도 있네. 부 옆에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도 있네. 아까 정부를 어디서 살짝 들어봤더라?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 근데 있잖아. 들어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하면서 정 플러스는 좋은 거, 부 마이너스는 안 좋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책 보지 마. 책 보지 말고 이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게요. 지렛대 효과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 도구를 이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건데 부동산은 고가예요, 고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온전하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힘드니까 타인의 자금 융통이 이루어져. 남한테 돈 빌려서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지렛대 효과인데, 근데 이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보자. 남한테 돈 빌리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자율. 그러면 돈을 빌리는데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면 내 수익이 커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작아지겠죠. 그러면 그냥 대충 찍어봐. 무슨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 아니, 그래, 나쁜 지렛대. 그렇지. 네, 여기, 예. 그러니까 11월 달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근데 유독 좀 심하네, 올해. 예. 상태 안 좋네.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예, 그렇지. 비싼 이자를 주고 사면 내 수익이 확 줄겠죠. 그러니까 내 이익이 감소하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싼 이자를 갖다 쓰면 내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 A에다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10%야. 근데 이자율이 8%야. 그럼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거예요. 왜냐면 남의 돈 빌릴 때 어떻게 약속이 있냐면, 야, 돈 좀 빌려줘. 내가 이자 8개 줄게 하고 빌린대. 그럼 남의 돈 빌려서 투자를 했더니 몇 개 버는 거야? 그럼 10개 벌어서 이자 8개 주고 나는
남의 돈 굴려서 두 개를 챙겨가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의 지렛대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자는 15개 주기로 했대. 15%.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남의 돈 빌릴 때 이자를 15개 주기로 하고 빌렸거든요. 그 돈 가지고 투자했더니 몇 개 벌었어? 10개 벌었죠. 그러면 10개 번 거 다 죽어도 이자를 다 못 주죠? 그러면 내 수익의 일부를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무슨 지렛대 효과일 것 같아요?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풀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개념만 한번 들어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오른쪽에 이제 위험과 수익률. 예. 요거 이제 파트 딱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자, 칠판 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이 학원은 이제 3년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원래는 이제 집은 시골은 이제 아버지는 나주 사시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만 계속 강의를 하다 이제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원의 특징 보니까 합격률이 되게 높은데, 어느 쪽이 좀 집중돼 있냐면, 이쪽 줄에 있는 이쪽 라인이 합격률이 좀 높더라고요. 물론 다 합격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제, 자리를 앉을 때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 저쪽 끝에 앉으면 안 돼요. 이쪽에 앉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왠지, 근데 지금 이렇게 앉고, 또, 다음 쪽이니까 다 이쪽 줄만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오른손잡이죠. 예. 강사들은 왼손으로 판사하는 강사가 거의 없어요. 오른손으로 판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A 자리하고 B 자리하고 어디가 더 좋아? 여기 좋죠. 예. 판사를 이렇게 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 뒷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안 보여.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판사 안 보이는 게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 많아질 때는 이게 11월 달에 오신 학생들에 대한 특혜. 지금 이렇게 앉다가 사람 많아질 때는 다 이쪽으로 싹 와버려요. 이쪽으로. 실제로 보니까 우리 학원은 이쪽 라인이 되게 주간반도 그렇고 야간반도 그렇고 이쪽 라인의 합격률이 좀 상당히 높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리가 좋다 이거 자리가.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 자, 이제 위험과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100원을 투자해서 20원을 벌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있대요.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죠? 20원입니다. 수익률은 20%예요. 그래서 동일 투자 대상에 대해서 수익과 수익률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얼마 벌었니 하면 그게 수익, 20원이 바로 수익이에요. 수익은 돈으로 표현하는 거고, 투자 자금 대비 수익의 퍼센트, 비율로 표현하는 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수익률은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대충 알아두시고, 반가로 2번 보니까 부동산 투자 위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이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위험이? 금융적 위험. 어디? 금융이 뭐의 줄말인지 아세요? 자, 금, 융, 통의 줄말이 금융적 위험이에요. 부동산 투자할 경우 투자 시 남의 돈을 자금, 융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네, 물론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2억이라는 제 돈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나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은 게 있더라도 2억 이내에서만, 2억 범위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해. 근데 남의 돈을 빌리게 된다면 3억, 4억짜리도 수익률만 높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선택이 다양해질 수 있는 장점은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한다면, 잘못된다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금융적 위험이야. 투자 시 타인의 자금을 융통해서 투자할 경우, 잘못됐을 경우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무슨 위험이다? 금융적 위험이다. 근데 금융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응? 자, 그래도 여기는 합격 가능성이 있어. 어제 수업한 데는 투자 시
금융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했더니 앞에 있는 학생이 네! 그러더니 어떻게 했더니 투자 안 하면 돼요. 하더라고. 나는 여지껏 강의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학생이 말이 맞긴 맞아. 아유, 뭐 투자 안 하면 위험이 안 생기는 맞긴 맞는데 너무 황당하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는 안 나오고 투자할 때 타인 자본을 갖다 쓰지 않고 100% 지분으로만 투자할 경우에는 채무불행에 금융적 위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네. 자,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75페이지 보면요. 75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양가로 2번에 수익률의 종류가 있습니까? 네, 수익률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 의미 없는 소리고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사전 수익률. 그 옆에다가 객관적이라고 써보실래요? 객관적. 기대 수익률 옆에다 객관적. 동그라미 3번 요구 수익률 나왔죠? 거기다가 주관적이라고만 쓰세요. 일단 써봐요. 쓰고 나서 76페이지로 넘겨놓으세요. 그럼 맨 상단에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구 수익률 가로 열고 위험 조정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하겠는데 잠깐 여기 주목하세요. 제 와이셔츠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하면 다 같이 흰색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야. 하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객관적이죠. 자, 다시 이거 색깔 이뻐요 안 이뻐요 하면 어떤 학생은 선생님 너무 칙칙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 너무 깔끔한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네, 자, 이제 가볼게요. 수익률. 투자자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투자하려고 그래. 근데 마침 보니 학원 바로 밑에 상가가 이렇게 있어. 상가가. 근데 상가 분양가가 10억이래요. 그러면 이 상가 분양가 가격은 시장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장 가격이 10억이래. 그러면 분양가 10억이라고 신문에도 TV에도 나왔거든요. 이 학생이 가서 물어보면 분양가 얼마래? 10억이래. 이 학생이 상대면도 분양가 10억. 내가 가서 물어봐도 분양가는 10억이에요. 누구나 살려면 10억 주고 사야 돼.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물어봤어요. 분양회사에서. 저기 근데 있잖아요. 이 10억짜리 상가를 사려고 하는데 이거 상가 사면 앞으로 1년 동안 이 상가에서 얼마의 수익이 예상됩니까? 했더니 1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얼마의 수익이 예상된다? 1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대요. 그래서 확실히 했더니 이 분양에서 그런 거예요. 아, 맞다. 이 동네 평균 공실률이 거의 1%가 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 빼고 여차해도 이거는 무조건 1억이다. 이 상황, 시장 상황이 그렇다. 라고 했어.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죠? 10%죠. 이 10% 수익률의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11월달, 12월달은 용어를 알아듣는 게 중요해. 다시 봅시다. 기대 내부란 말 있죠. 자, 볼래요? 이 10% 수익률은 다른 부동산에서 유추한 게 아니고 이 부동산 내부 자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야. 이 부동산 내부에서 이만큼 예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이야.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다 또는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내가 분석해도 이만큼 되고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다른 사람이 분석해도 이만큼 됩니다. 객관적인 지표 위에서 구하는 거니까.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수익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요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의 핵심 포인트인데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나름대로 최소한의 요구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할게요. 나주에 제가 과수원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일손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저기 내일 아침에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일당 줄 테니까 혹시 그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좀 보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내일 우리 과수원 와서 하는 일은 똑같은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저한테 카톡 왔어. 선생님, 저는 일당 3만 원만 주면 할게요. 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왜냐? 이 학생은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하는 일도 없고 뭐 하니까 뭐 밥만 먹여주면 뭐 3만 원만 줘도 하지 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학생은 저한테 카톡 왔어. 선생님, 일당 15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 옷가게를 하는데 하루에 나름대로 장사 잘 되나 봐.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루에 버는데 하루에 최소한 15만 원 정도는 받아야지 하지 뭐 라고 할 수도 있나요? 자, 보세요. 어차피 내일 하는 일은 똑같거든. 시간도 똑같고. 근데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나요? 있죠? 그게 바로 요구승률이에요. 요구승률. 예. 그럼 일단은 하나 써놓고 갈게. 요구승률은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요구승률은 위험 수익률에, 무협률에 위험 프리미엄, 위험 보상률 또는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무협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기하라가 아닙니다. 용어만 읽어보자 이게 용어만. 자, 그러면 다시 그냥 한번 읽어볼 거예요. 얘는 얘 더하기 시작. 요구승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다. 그러면 갑돌한테 물어봤어요. 갑돌아,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너의 요구승률이 얼마냐 했더니 요구승률이 7%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갑돌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요구승률이 7%니? 했더니 갑돌이가 그러네요. 아니요, 제가 저 10억 가지고 부동산을 사지 않고 은행에다만 집어넣어놔도 은행에다 돈 넣으면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도 3% 이자 수익률을 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은행 금리는 깔아놓고 이야기하려고요. 타당합니까? 그렇죠. 자, 무위험률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은행에 집어넣으면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면 은행 이자 수익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 뭐냐 했더니 갑돌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저기 10억 원을 은행에다만 집어넣으면 아무런 위험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 이자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은행에 없는 뭘 달고 다녀야 돼? 위험을 달고 다녀야 되죠. 다음. 여기 위험 무슨 율이라고 나왔어요? 보상 또는 할증률이라고 하는데, 자, 볼래요? 우리 택시를 타는데 12시 이전까지는 정상 일반 택시 요금이 나오죠. 근데 12시 넘으면 20% 할증 요금이 붙어요. 당연히 줘야 됩니다. 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12시 이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12시 너무 피곤하잖아. 피곤하고 힘든데 운전하니까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야, 그게. 그게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거야. 은행에다만 집어넣으면 위험이 없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적으로 4%를 받아내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요구승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뭐와 무협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을돌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을돌아, 너가 원하는 요구승률이 얼마냐 했더니 자기는 13%가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동일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요구승률이 지금 달리 나타났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을돌이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왜 너가 원하는 요구승률이 13%냐라고 했더니 을돌이가 아니, 제가 10억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사지 않고 은행에다만 집어넣으면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도 은행에서 3% 이자 수익률을 주니까 최소한 3%는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누구처럼? 갑돌이처럼. 둘이 똑같죠? 이건 시험에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율이거든요. 은행 이자율은 투자자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시장에 적용되는 이율을 그때 갖다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에서 투자 분석을 하게 된다면 누가 분석하든지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 안 중요해. 다음.
그 다음 뭐냐 했더니 을돌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저기 광주 지역은 교육의 도시라는 거야, 강주가. 아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유독 대학교 오한테 아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말고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1년 내내 학교를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2달씩 해버린대. 그러면 대학교 인근의 어떤 상권이, 상가들은 1년 내내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수익률이 좋다가 방학해버리면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 개학하면 살아났다가 죽어버리고 을돌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수익률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위험이 크다라고 느낄 수 있나요? 생각은 자유예요. 자기 생각은 자기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을돌이는 자기 나름대로 위험이 크다라고 느끼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10% 정도는 나와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게 동일한 투자 대상이지만 투자자마다 바라보는 위험이 크게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리고 하나 더 갑시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에서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그것도 잘 물어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디 잠깐만. 똑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갑돌이한 투자자하고 을돌이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다르죠. 예. 이제 이거 못 맞추면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갑돌이는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갑돌이? 기준치가 요구 수익률이에요. 갑돌이 기준은 7%예요. 나는 저기서 7%를 기준으로 이보다도 못 나오면 투자를 안 하고 이 이상으로 나오면 투자한다 이거예요. 그럼 갑돌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은 7%죠. 그러니까 이만큼 나와야지 하겠다 이거지. 더 많이 나오네? 해 안 해? 갑돌이는 기꺼이 투자를 채택하죠. 반면에 을돌이 보세요. 을돌이 기준치는 얼마죠? 13%. 을돌이는 나는 최소한 13%가 나와야 투자를 하겠다. 그 정도도 안 나오면 투자 안 해. 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와 안 나와 그만큼? 안 나오죠. 그럼 보세요. 나중에 뒤에 저쪽 부동산 개발 파트에 또 이런 게 나와. 다 똑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동일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이를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동일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뭐가 서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갈게요. 시험은 서비스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OX. 자, 우리 이런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여기 두 학생이 있어, 두 학생이. 근데 제가 이제 청소를 시키는데 첫 번째 학생은 1층에서 유리창 닦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학생은 4층에서 유리창 닦으라고 하는 거야. 죽을 살자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1층과 4층 유리창 닦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층에서 유리창 닦는 학생한테 5만 원 준다고 그랬어. 근데 4층에서 유리창 닦는 학생한테 3만 원 준다고 하면 돼, 안 돼? 위험이 더 크잖아. 그럼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얘 5만 원이면 8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작아진다? 당연히 커진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위험과 수익은 비례 반비례?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니까 비례 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무슨 적? 주관적이다.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어렵게 수업 마무리가 됐습니다. 막 살얼음을 걷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됐어요. 아주 행복하네요. 아주. 예. 참. 다음 주는 수업 안 하는 거 알죠? 다음 주는 합격자 모임이 있어요. 다음 주는 이제 합격 2학년 전 시험 본 합격생들 합격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알아두시고 그러면 언제 보나 우리? 12월 달에 보는구나. 그렇군요. 2주 동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아니 나는 솔직히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물어본 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서로 참읍시다. 참읍시다. 자 그러면 저기 다음 주는 어쨌든 합격자 모임이니까 쉬고 그 다음 주 12월 달부터 또 열심히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돼. 특히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자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